자, 이제 문학 파트 오늘 다 마무리 지을 건데 전체 4지문이고 첫 번째 지문이 현대소설, 그다음 두 번째 넘어가 보면 고전소설, 그 뒤에 고전 시가와 이 수필의 복합 지문이 하나 있고 마지막에 이 현대시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현대소설인데 이 박정리의 토지라는 작품이 16번부터 18번까지 상당히 긴 장편 대화 소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토지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체 5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토지의 일부에서는 평살이라는 마을에 대지주인 최치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최치수가요 어느 날 살해를 당해요. 죽고 그러자 누가 조준무라는 사람이 이 집안의 재산을 탈취할 계획을 세웁니다. 최치수가 살해를 당하고 조준구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인 홍씨와 더불어 가지고 자기의 하인인 삼수를 내세워 가지고 이 마을 사람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이 재산을 가로채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부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재산을 다 뺏긴 서희, 이 최치수의 딸이죠. 간도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원래 서희 집안의 큼직한 좀 종 같은 사람이었죠. 김길상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간도 지역에서 땅 거래를 하면서 다시 재산을 축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3부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돈을 모은 서희가요 귀향을 해서 이 진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자신의 재산을 되찾고 그리고 이때 김길상이 서희의 남편이 돼요. 서로 결혼을 해서 이 길상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사부에서 길상과 서희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두 아들이 있는데 환국과 윤국이라는 두 아들들이 그들끼리 갈등하는 게 아니라 내적 갈등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어려운데 일본에게 나를 뺏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서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중에 윤국이라는 아이가 이 3.1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정학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5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하느냐? 이 길상이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암자에서 평화를 그리다가 다시 사상공으로 재촉되고요. 서희는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상경 계획을 세우는 부분까지 이 소설의 제목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자신의 집안의 땅이었던 이 토지를 빼앗기고 되찾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의 구하말부터 해가지고 광복제까지 참고로 이 부분에서요.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돼요. 그래서 조만간 광복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구하말부터 1945년까지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정말 대하 장편 소설이에요. 이게 EBS예요. 드라마로 이게 각색이 된 대본이 실려 있었고 이 6월 모평에 이렇게 소설 원작이 실려 있는 부분. 참고로 여러분들 이 작품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최치수가 등장하면 상당히 앞부분이에요. 조준구와 그의 아내 홍씨가 나오거나 혹은 그의 머슴인 삼수가 나오거나 혹은 의병장인 윤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여기 수록된 지문은 일부의 내용입니다. 일부.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이가 한국이다, 윤국이다 이름 나오게 되면 이 후반부, 4부, 5부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랬을 때 내용 간단히 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 시험을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 문학작품 나오면 뭐부터 해야 돼? 보기 지문부터 읽어야 되겠지. 18번에 보기 같이 보면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순환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럴 때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이런 문학의 보기 지문에서 잘 봐 얘들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이 보기 지문이 작품을 어떤 관점으로 감상하고 비평하고 있는가, 관점을 찾아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작품과 관련 지어가지고 나열되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표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인물, 이런 인물, 이런 인물, 이런 인물이 있다. 혹은 뭐 뒤에 가면 조홍전의 꿈을 통해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을 알려준다. 나열된 요소가 나오면 무조건 출제 요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열된 요소와 본문의 내용을 결합시켜가지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요소가 맞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보기가 되는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열된 요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각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붙여놓는 게 나중에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작품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이런 걸로만 봐도 아이고야 주워주세요. 어떤 관점이에요? TV 어떤 관점? 어떤 관점? 보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설명이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만 봐도 막 이게 말이 여기서 걸려서 지금 무슨 관점? 왜 이걸 아마추어 같이 쉽게 생각해봐.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중에서 작품을 사이에 두고 누가 작품을 창작했어? 작가, 표현론, 독자, 효용론, 현실, 반영론. 이 반영적 관점이지. 이런 말 나오잖아. 뭐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가 이 시기에는 뭐 변화를 겪었다 이런 말 나오잖아. 이런 사회 모습이 이 작품에 반영돼 있다잖아. 그리고 자, 우리 인물 보자. 자, 몰락한 양반층. 하면 찾아야 돼. 본문에서 누가 몰락한 양반층일까? 누구가 돼요? 내용을 보니까 누구? 서희지, 서희. 왜? 그 이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자신들의 재산을 유지해 오다가 키츠가 살해된 순간부터 재산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부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몰락한 양반층은 누구로 봐야 되고 서희로 봐야 되고. 얘들아, 되게 중요한 작업이야.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네 느낌대로 문제 풀다가 이런 문제 같은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기의 내용 요소만 잘 분석해도 풀리는 문제거든. 친일 세력은 누굴까? 태규, 작품 읽어보니까 친일 세력 누구였어? 친일 세력. 조중구? 응? 무슨 중구? 조중구. 조중구. 이거 어디서 나와요? 본문에. 누가 얘기합니까? 얘들아, 누가 얘기해? 상수가 윤부한테 찾아와. 찾아온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 첫 번째 상수의 말 보이세요? 기억 꽉 먹고 알 먹고 하는 거 알겠어 라는 바로 이 부분 보이세요? 그러니 외놈과 한 통 속인 조가부터 있지. 금방 아까 중구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무슨 중구냐고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 지금 조가, 조씨, 조중구부터. 그러면 신세력은 조중구입니다. 조중구.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인물력이 나옵니까? 이 저항 세력이 나오고요. 참고로 이 저항 세력은 이 작품의 윤보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조진과 홍씨 입장에서 그들이 화답됩니다. 근데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의병들이에요. 의병은 뭐예요, 여러분들? 의로운 뜻을 가지고 일으킨 병자들이잖아요. 네. 뭐 하기 위해 가지고 대지주들에 저항하고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의병을 이끄는 주체자가 누굽니까? 윤보잖아요. 그럼 윤보가 저항 세력. 마지막입니다. 기회주의자. 삼수. 이거부터. 그치? 삼수지. 얘 중간에 우리가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한다? 뭐냐면 윤보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 주인이거든, 지금 이 조준구가. 우리 조관왕부터 쳐라 라고 얘기해놓고 또 돌아와가지고 자기 주인이 또 당하자 또 주인을 데리고 피신해. 이런 식으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기회주의자. 현주라는 이분. 기회주의자는 유리한 쪽으로 붙는 사람 아니에요? 어? 그 상황을 봤을 때,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윤본의 일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조준구와 그의 아내 홍씨를 죽였으면 만약에 그때는 윤보한테 붙었겠지. 근데 안 죽고 얘네들이 피신해버렸어. 사당만에 숨어가지고 목숨을 부지해버리는데 내가 죽일 수는 없고 뭐 살아있는 주인이다 보니까 거기 붙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순간순간적으로 야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이 손을 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우리 본문 지문에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하는데 중간에 잠깐 봉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봉순이는요 서희를 모시고 있는 몸종인데 여종인데 끝까지 서희를 지키려고 충직한 종입니다. 근데 18번에 봐봐. 그냥 우리가 본문 읽었다고 전제야. 설명 안 할 거야 얘들아. 문제 풀 때 뭐 A 가고 B 가고 기억리을만 갈 거야. 자 18번 문제. 최첨판과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의 협력하기를 거부했다. 맞습니다. 왜냐면요 삼수라는 인물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는 제안 자체가 터무니없었기 때문에 아예 거절했고 2번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조준구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기 위해 가지고 이 의병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4번에 홍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갑자기 홍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합니다. 뭐 하겠다? 그동안 내가 당해왔지만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는 대립관계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또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준 것은 바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홍씨가 서희한테 와가지고 막 멱살 잡고 막 옷 찢고 이럴 때 봉순이 달려들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까지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봉순과 서희의 협력관계가 약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참고로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 집안만으로 봤을 때는 큐티스의 죽음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조준구가 이 집안의 재산을 탈취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급변하면서 벌어진 일이지 봉순이가 자기 주인 서희를 멱살 잡았다고 이게 어떤 이 집안의 몰락, 신분질서의 흔들림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8번에 3번이 답이 되고 16번 보시면요 이거 의외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라고 합니다. A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삼수가 왔다 간 날 밤 자정이 넘어 왔다 간 다음날 자정이 넘어서 이 장정들이 누구네 장정들이 바로 윤본의 장정들이 모여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어디로 바로 이 조준구의 집을 습격하려는 그 준비 상황이에요. 그리고 B 부분은 이 홍씨가 그렇게 자기를 습격했다는 화적들이 서희가 보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서희에게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자 A에 가보세요. 비유적 표현으로 은밀한 행동. 두 번째 줄에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뭐뭐 같은이라는 직위법도 마찬가지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B 가보세요. 음성 상징으로 행동이 격렬하게 되면요 와라바락이죠. 두 번째 줄에 또 내려가 보면 어때 있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도 음성 상징으로 격렬함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 더 마찬가지 맞습니다. 3번은요 이렇게 윤본의 이 의병들이 준비하는 그 장면을 서술자가 서술하는 방식이라면요 이 B 부분은 뭐하고 있냐면 여기서 애들이 윤본의 내면? 지금 홍씨하고 서희가 둘이 서로 막 얘기하고 막 행동 나오는데 윤본의 내면이 없는 것 같은데 있어. 주위에서 잘 보면 얘들아 B라고 되어 있는 데 있지? 알파벳 B, 영어 B, 그 B
오른쪽으로 나와봐. 서희가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라고 이 서희의 내면 심리가 직접 제시가 되고 있어. 그래서 3번도 맞는 거야. 4번 A에서는요, 시제. 그래서 공부했지. 시제를 표현한 방법 뭐가 있어?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 시간 부사도 있고, 그지? 관형 사용 어미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선어 발음이잖아. 선어 발음에 어 발음이 앞에 오잖아. 쉽게 말하면 서술어만 잘 봐도 돼. 그래서 이때 우리 A 부분 봐봐. 첫 번째 서술어가 뭐가 있어? 모여들었다. 아니다. 자정이 넘었다. 어시 있어. 모여들었다. 어시 있어. 여기까지는 과거였어. 근데 그 다음 뭐가 나와? 짓는다, 난다, 앉는다, 시작한다. 전부 다 현재 시제로 전환이 된 거야. 그래서 시제가 과거에서 현재로 전환되는 게 나타나고, B 같은 경우에는 뭐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변한다, 남는다, 했던 것이다. 성분 했던도 마찬가지 관형 사용하면 던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뒤쫓아 간다, 지나간다. 대부분 현재형 진술입니다. 답이 5번이 되는데, 첫 번째 A는요, 우리 밤 자정이 넘었다라는 시간적 배경 묘사돼 있죠. 그래서 이 밤에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장정들의 모습에 대한 분위기가 드러나. 근데 B에서 물론 이 서희의 방에서 이 해코지를 당한 서희가 방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연못으로는 가거든. 그 정도 가지고는 공간의 이동이라고 못해. 이걸 엄밀히 말하면 최참판댁 집 내부라는 이 정도면 거의 한정된 공간이지. 저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는 있지만 인물간 그치. 대립 원인이 이게 또 아닌데 인물과 대립의 원인은 또 아니야. 그래서 5번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인물 간의 대립의 원인은 뭐냐면 홍씨가 품게될 오해잖아. 그지? 화적대를 이 서희가 보냈다는 오해 때문에 찾아왔고, 참고로 공간의 변화가 맞다면 공간의 변화는 뭐야? 그런 갈등 상황으로부터 서희가 극단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간이 변화한 거야. 빠져 죽으려고. 이거 원인이 되진 않아. 알겠지? 조심해야 돼. 우리 보통 소설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갈등이야. 그래서 그 갈등이 왜 벌어지는지, 갈등의 원인, 그리고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에 대한 결말. 이게 핵심인 거야. 알겠지? 우리 본범이 정말 갈등 구조가 되게 잘 나와 있어. 본범의 갈등 뭐야? 장인과 어리숙한 나 사이의 갈등. 원인 뭐야? 훈련시켜준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면서 부려만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갈등의 결과 어떻게 돼? 난 계속 속아. 그잖아. 또 올가을에 또 이제 수학 끝나 추수 끝나고 나면 장가식 들려주마 해가지고 계속 당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인의 승리, 나의 패배로 끝나는. 항상 소설의 갈등에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7번입니다. 답 3번입니다. 이게 지금 디귿 부분에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화정놈 불러들일 것 없이 내 왔다 이제 죽여보아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어젯밤에 우리 집에 화정놈을 보내지 않았느냐라는 오해를 품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쉽게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우리 이번에 24번부터 26번까지 우리 영웅소설이죠. 작자미상의 조은전. 고전소설 보면 대부분 인물 제목이에요. 그리고 전으로 끝나는 게 되게 많습니다. 흥부전, 신청전, 뭐 조홍전, 유충렬전, 전우치전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남성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많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혹시 얘가 영웅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조웅이나 유충렬 같은 애들은요 대부분 뭐예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이에요. 그래서 영웅이면서 전쟁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우리가 분류할 때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게 나와야 돼 얘들아. 영웅소설이면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구조가 있지. 영웅 일대기 구조. 고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태어나야 뭐 겪고 말 거야. 기이한 존재. 태어났는데 원래 얘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이니? 고귀한 혈통. 두 번째가 기이한 출생. 세 번째 고난 시절. 그러다가 극복. 누가 와야 돼? 누가 조력.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이 작품에도 조력자들이 등장합니다. 뭐 월병 대사님 무슨 대사님 와가지고 병법과 가르쳐주고 칼도 주고 말도 주고 막 이래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뛰어난 능력을 얻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죠? 업적을 달성하는 이런 구조. 그러면 이 조홍조도 마찬가지. 그 어떤 시련을 겪었을까? 그리고 어떤 조력자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업적을 달성했을까? 특히 위기를 극복하는 부분 대부분 이 군담, 전쟁 이야기를 많이 제시합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면요. 이 공간적 배경이, 시대 배경이 중국 송나라 때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문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름이 참 문제네. 황제 이름이 문제예요. 송나라 문제 때 이 승상인 조정인 있었는데 그 당시 이 간신이었던 이두병이라는 애가 이 조정인을 참소합니다. 거짓 참소해서 승상 조정인은 음독 자살을 해요. 여기는 서이랑 여기는 조음이랑.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참 그죠? 이 최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조중구라는 애가 이 집안 재산을 빼앗는 것처럼 이두병이 뭐합니까? 이 조정인이 죽고 그 다음에 황제의 문제가 죽자 태자를 귀양 보내고 자기가 이 송나라의 황제를 차지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황제가 승하하고 하늘로 갔어요. 승한 다음에 이 이두병이 자기가 황제가 되고 태자는 귀양 보내버립니다. 어떤 이야기가 좀 비슷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얘들아 고전소설 중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정치적인 내용이 역사적인 내용이 뭔가 우리 옛날에 이런 거 겪어보지 않았니? 라는 게 나올 만하면 있잖아요. 배경을 쓱 하고 중국어로 봅니다. 위험하니까. 이거 어떤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들?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문종이 죽자. 문종. 이 죽자. 그죠? 그 아들인 태자가 이 황제대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은 단종이 왕권을 물려받았는데 이 이두병이 어떤 존재로? 바로 수양대군 같은 존재로.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조선이 아니고 송나라잖아요. 왜 이렇게 오해하고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저는 슥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혹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우월한 존재가 나오게 되면 조선 사회에서는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성 영웅 이야기 홍계월전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쓱 옮깁니다. 우리나라 인구 같았으면 감히 허락될 일이 아니죠. 여자임이 밝혀졌는데 계속 그 직권을 유지시켜 주잖아요. 홍결전 보면.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조홍모자가요. 이 아버지도 죽고 이두병의 이런 그 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피해 다닙니다. 이 피해 다닐 때 강선암이라는 암자에 머무를 때 월경대사와 이 철관도사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참고로 월경대사는요 병법을 가르쳐줍니다. 철관도사는 무기를 줘요. 이게 좋은 법이래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득템한 조웅이 레벨도 급상승하고 그래서 뭐 하느냐? 돌아오는 길에 여인을 만납니다. 장소자라는 여인과 혼약을 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서번이라는 이 오랑캐가요 위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조웅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 위국으로 가서 이 서번을
정번해 주죠.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 실려있는 부분이에요. 조홍이 서번을 격파하기 전의 장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서번을 격파할 때 서번구 병사가요 매복을 했었어요. 매복. 그러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조홍의 군사가 들어오면 한 방에 죽여버리자 쟤네 라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고로 조홍은 우리 앞으로 얘기했지만 고개 혈통을 가진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보통 하늘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해줘요. 꿈. 일종의 예지몽 같은 거죠. 꿈을 꾸게 해가지고 꿈속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 막 노인도 있고 왕도 있고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한 명이 좀 늦게 온 거야. 한 명이 늦게 오기 전에 이런 얘기 한다. 우리 송나라의 운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왜? 송나라 다시 일으킬 조홍이라는 애가 있잖아. 알아 조홍. 근데 걔가 이거 죽는데 왜? 이거 서번 치러 가다가 그 매복에 당해서 죽는데 이거 어쩌나 송나라 끝났네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늦게 들어와요. 당신 왜 늦게 왔어? 그 송나라의 그 조홍이라는 애가 중요한 인물인데 얘가 오늘 죽을지 모르니까 이거 좀 바꿔보려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노인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전해 가지고 그 협곡으로 들어가지 마라 라고 이제 이 조홍의 운명을 바꿔주면서 그를 살려줄 꿈. 근데 조홍은 일단 뭐만 기억나는 거야? 이 꿈의 내용 중에서. 그동안 즐거웠지? 편지? 인생 즐거웠지 그동안? 넌 이제 죽는 거야만 기억이 남은 거야 지금.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꿈. 그러고 나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자연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이제 그만 볼 자연이니까. 이 불길한 느낌 막 갖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늙은이가 나타나가지고 편지를 주면서 이러저러 하니까 다행히 자신의 병사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이야기. 하늘의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 부분까지 쭉 전개가 된 부분이죠. 이것도 우리가 선생님 작품 설명을 했지만 26번의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홍전에서 꿈은 잘 보세요. 작가 얘기도 없으면 작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송나라 시대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조선에서 쓰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럼 뭐밖에 없냐? 작품 내부로밖에 못 들어가요. 고전상도는. 물론 얘들아 이런 거 있어. 사실함정기 같은 거. 사실함정기는 작가 표현 논리나 현실 반영론을 배제할 수 없는 작품이야. 사실함정기가 그 유할림 있고 사씨와 교씨라는 악한 부인, 착한 부인 이런 애들 있잖아. 순서가 바뀌었네. 착한 부인, 악한 부인. 이게 원래 누구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야? 숙종과 인현왕과 장희빈. 그래서 숙종 임금이 인현왕으로 폐위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만든 사건에 대해서 김만중이 반대하다가 얘가 유배 가서 쓴 소설이거든. 그럼 작가의 의도라는 게 상당히 강렬한 작품이야. 이런 건 배제 못해. 근데 이렇게 작자 미상이면서 사람들에게 흥미 위주의 영술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의도라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뭐가 나옵니까? 꿈이 나와서 꿈. 자, 여러분들 소설에서 소설만이 아니야. 고전 시가도 마찬가지야. 꿈이 등장하면요. 꿈은 항상 일정한 기능을 합니다. 기능. 꿈의 기능. 그리고 이런 꿈을 꾸기 이전과 꿈을 꾼 이후 그 변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꿈을 꾸기 이전, 꿈을 꾼 이후. 자, 일단은 꿈을 꾸기 이전에 조홍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서번을 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매복이 있다는 걸 모른 채 공격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꾼 이후 꿈의 내용이 뭐예요? 너 죽는데.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꿈의 변화. 했을 때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 자, 이런 거 아까 우리 뭐라고 쓴 거 선생님이 이렇게 나열되는 요소가 나오면 그걸 또 마찬가지 하나씩 분류해봐야 된다고.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
천명하면요, 하늘의 명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타고난 명일 수도 있어요. 운명 뭘까? 송나라를 다시 일으킬 영. 그리고 나오잖아. 우리 앞에 구축가가 가운데쯤에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 하자 한 사람이 그대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홍을 명하였더니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송나라 왕실 회복. 아, 이게 내 천명이구나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서의 위기. 뭐야? 자신의 죽음.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자, 이럴 때 우리가 비호라는 말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초월적 세계가 지금 조응을 잘 되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보호하고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일종의 조력을 얘기해요. 조력.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이런 조력자로부터 도움을 다 받은 거고요. 초월적 세계의 비호는 뭘까요? 바로 자신의 이 죽음을 피할 방도가 바로 초월적 세계의 비호가 되겠죠.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한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이때 전달자. 이 전달자는 꿈을 깬 다음에 꿈의 내용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전달자입니다. 누구예요? 노옹이죠. 노옹.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노옹이 뭐 가지고 와요? 얘들아, 노옹이 뭐 가지고 왔대? 노옹이. 다 작품 읽어봤잖아. 문제도 풀어봤고 여기 오면 편지. 편지 어떤 내용이 적혀 있어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매복 있다. 자, 그래서 2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꿈속에서 송 문제가 조홍을 구하려 한 것은 조홍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보여주는 것이겠군. 조홍을 구하려 하는 것, 즉 그의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하는 것. 두 번째 보십시오. 조홍이 행군 중에 슬퍼합니다.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게 어느 부분 나오냐면요, 그쪽에 오른쪽 밑에 중량 이유 부분이에요. 원수가 꿈속이를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퍼서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자연물들이 뭐 잔나비가 슬피 울고, 참고로 여러분 잔나비가요 원숭이고요. 원숭이 울음소리는요 이 죽음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잔나비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은 무덤가가 많기 때문에 죽음의 이미지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조응의 내면 세계와 조응하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이 슬픔에 잠긴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꿈을 안 믿었으면, 만약에 꿈에서, 만약에 생각해봐봐, 꿈에서 어떤 사람 나가지고 너 죽는데, 근데 만약에 그 꿈을 믿었으면 너가 지금 기분이 더럽게 잡아주면, 꿈을 안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꿈을 믿지 않으면, 의심을 하면, 개꿈이지 뭐, 장수하나 보다 라고 신경을 안 쓸 텐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그 슬픈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나와 있죠.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죠? 불길한 자연물에 대해 가지고 더욱 슬픔을 느끼는 것이죠. 2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우리 큰 잔치가 나와요. 25번 보세요. 큰 잔치. 거기 보면, 자, 황제가 주관하는 큰 잔치에, 자, 밑에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이 어찌된 줄을 모르고 분부합니다.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너 뭐 잘했어? 너는 무슨 공을 세웠어? 라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나라 신하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각각 자신의 공적을 다 얘기해요. 근데 다시 올라가. 25번에 1번.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면 뭐 하고 있어요? 각각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친구는 무슨 공을 세웠습니다. 이 친구는 이런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야. 그치? 25번에 1번이야. 이런 거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돼. 24번. 자, A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잘 보시면요. 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A 부분이. 지금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일부러 이게 꿈을 꾼다, 잠을 잔다 이런 건 없지만 뭐가 나와?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어서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야. 나비가 날아오면서 사람이 나비의 날개를 얻었대. 레이디버그의 그것도 아니고 호크모스도 아니고, 그치?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완연한 별세계라. 뭔가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비현실 공간에 느껴지는 신비로움임. B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원추가 잔나비의 울음소리라든가 두견성의 불려기를 일삼는 거라든가 험한 산봉우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것? 불길함을 느끼는 것. 다 5번이 되죠. 14번. 다음 23번입니다. 위로 올라가 봐. 쭉 그 위로 올라가서 그 가운데쯤에 노홍이 크게 기뻐하며 왈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다.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천과 명수들을 즐겨 도르르르 천면도사를 만나 도르르르 하다가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버렸기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했더니 이곳에서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왜 노홍이 늦게 도착했을까? 피곤한 나귀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작가의 의도, 작자 배색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의도, 좀 더 소설의 긴박감을 높여주기 위해 가지고 간발의 차이. 그치, 간발의 차이. 하마터면 하마터면 이제 조홍도 가고 병사도 그 형국에서 매복의 공격당해가지고 죽을 이 직전에 딱 오는 거야. 영화 같은 거 그러잖아. 간발의 차이로 싹 지나가지. 자, 그랬을 때 뭐예요? 3번이죠. 조홍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그래도 뭐한 겁니까? 늦었지만 조홍을 만나게 되어 기뻐하였다.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전소설 관련돼 가지고 네 문제를 풀어봤고